서울의 하늘 아래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전차도 전투기도 아닌 미사일로 말이죠. LIG 넥스원이 공개한 신형 미사일 3종인 LMSM, LMCM, SASM이 등장하자 외신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전술 그 자체다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의 규칙을 새로 쓰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외국 도면을 빌려 만들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가 우리의 설계를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피해 계곡을 타고 날아가고 AI가 스스로 표적을 판단하며 한 번 발사하면 500km 박적 함대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기술,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 중심에 LIG 넥스원의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이 자리였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세 종류의 신형 미사일 LMSM, LMCM, SASM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무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히 보던 한 가지 임무만 수행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바다, 지상 어디서든 발사 가능하며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처리하는 미사일. 외신들이 이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LIG 넥스원의 신형 미사일은 모듈화된 스마트 전장 시스템으로 전통적 미사일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무기라고 평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또한 한국이 미사일 기술의 소프트웨어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분석했죠. 그 표현이 말해주듯 이번 전시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두뇌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비행 경로 최적화, 전파방해 회피 알고리즘, 그리고 목표제 탐색 기능까지 탑재된 LMSM은 단순히 작고 가벼운 공대지 미사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무기였습니다. LIG 넥스원이 이 기술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년입니다. 2010년대 초 청검과 해성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며 다진 경험이 이번 신형 모델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청검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뒤 회사는 정부 예산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인공지능 항법 및 시커 알고리즘을 선행 연구했습니다. 외부 자금이 아니라 회사 내부 예산으로 개발을 지속했다는 점은 당시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기술 투자가 2025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순간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LMSM은 전장 약 3m, 250파운드급 탄두를 장착한 소형 스마트 미사일로 500km급 사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체급의 미국 AGM-154 제이소보다 20% 이상 가벼우면서도 사거리는 약 30% 길고 전자전 대응력은 최신 에이사 레이더 교란 환경에서도 92% 이상 탐색 성공률을 보인다는 게 방산업계 내부 자료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국산 무기의 고성능이 아니라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주요 미사일 시장은 미국의 제이담, 유럽의 타우러스, 프랑스의 스칼프, 그리고 일본의 ASM 계열이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LIG 넥스원이 내놓은 미사일 3종 세트는 단가, 유연성, 탑재 플랫폼 범위에서 완전히 다른 영역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LMSM은 KF-21보람의 전투기는 물론 FA-50 경전투기, 그리고 향후 개발 중인 윙맨 무인기에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미사일 한 종류로 무인 복합 전력을 동시에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설계 개념은 기존 미국, 유럽 제조사에서도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어려운 것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항공무장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센서 융합, 경량화 3박자를 모두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국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은 한국의 LMSM은 소형 플랫폼에서 다발 사격이 가능해 기존 장거리 미사일보다 방어 회피 확률이 높다며 이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전술을 바꾸는 수어명 무장 시스템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이 주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무기들이 선행 개발로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국방부가 사업을 발주하기도 전에 LIG 넥스원이 자체 자금으로 기술 검증을 마친 뒤 공개한 것이죠. 이는 기업이 먼저 미래 전장을 예측하고 정부가 뒤따르는 구조로 완전히 뒤집힌 사례입니다. 이 무기들이 주는 진짜 충격은 성능 수치보다 시스템화에 있습니다. LMSM과 LMCM, SASM은 각각 항공기, 함정, 지상 발사체에 맞춰 모듈 교체만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함대함용 LMCM은 1000파운드급 탄두를 장착하고 700km급 사거리를 확보하면서 동일한 제어 모듈을 유지해
효율성을 4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SASM의 경우 공대공 임무에서 램제트 엔진을 채택해 마하사에서 5급 속도를 구현하며 타깃 추적의 관성항법과 GPS를 병합해 탐지 반응 시간을 기존 대비 2초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유럽의 미티어보다 사거리와 속도 면에서 10에서 15% 가볍지만 실전 대응 속도는 25% 이상 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2010년대부터 유도무기 전자광학 시커의 국산화를 시도했고 2020년 기준 88%의 부품 국산화율을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 AI 기반 탐색 알고리즘, 복합 센서 통합 모듈, 고온 내열 세라믹 추진제 등 300여 개의 세부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기반이 있었기에 신형 미사일 3종은 단지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 양산 가능한 무기 체계로 평가받은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 체계를 면허 생산하거나 공동 개발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기술 소스부터 생산 공정, 통제 알고리즘, 유도 부품까지 전부 국내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제품 제작에 사용된 고정밀 가공 장비도 100% 국산입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의 후속 개량형 협력안이 무산된 이후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형 순항 미사일 기술을 완성한 것은 세계 방산업계에서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이번 공개가 한국 해군과 공군의 작전 교리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블록2 이상에는 LMSM을 다중 탑재하여 일시다발 공격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FA-50 블록20 수출형에도 LMCM을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이는 수출 시장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같은 국가들은 F-16V 도입 대신 가격은 절반이지만 동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A-50 플러스 한국형 미사일 패키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에 따르면 LMCM 단가가 약 9억 원 수준으로 타우러스가 약 2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국산 무기로 완성된 합리적 패키지가 될 수 있습니다. LIG 넥스1이 이번에 공개한 무장구는 몇 가지 수치로 보면 그저 새 무기일 뿐이지만 그 수치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먼저 전력화 로드맵을 숫자로 보면 관련 소식통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KALCM 계열 등 대형 프로젝트는 2025년 말 추가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8년까지 엔지니어링과 제조 단계를 마무리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LIG가 아덱스에서 공개한 여러 무기 체계는 KF-21 통합을 전제로 한 개발 로드맵과 병행 시험 일정을 공개했는데 이 병행 처리 방식은 과거 직렬 시험 방식보다 전체 개발 기간을 유의미하게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무장 통합 인증 단계가 병행되면 플랫폼 연계 시험 횟수를 줄이고 통합 소프트웨어 검증 시간을 축소하여 전력화 시점을 수개월에서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업계 관측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LIG 넥스1이 2024년에 체결한 대형 대외 계약 규모가 수십억 달러대에 이르는 점은 회사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데 예컨대 2024년 이라크 미사일 시스템 수출 계약은 약 3.71조 원 수준으로 알려져 회사의 생산 인프라를 확장할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신규 미사일의 시제 생산과 시험 발사 그리고 다수의 1, 2차 협력사 라인을 동시에 가동하는 데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대량 생산 전환 시 초기 연간 생산 능력 목표를 수백 발 단위로 설계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와 부품 국산화 비중 확대가 필수입니다. LIG는 핵심 전자제어 모듈, 시커 유도부를 단계적으로 내재화해 수출 시 수출 통제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을 공개했고 이 전략이 현실화되면 부품 수입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단가 경쟁력이 개선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통합 구상에 따르면 하나의 전투기의 소형, 중형, 대형 미사일을 혼재시키는 복합적재 시나리오에서 소형 스마트 미사일을 대량 탑재하면 단일 대형 미사일 수송 대비 작전 지속 시간과 목표 도달 확률에서 유리한 면모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업계 추정치는 동일 탑재 중량 내에서 소형 미사일을 2~3배 더 탑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동시다발 타격 능력은 단일 미사일 체계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KF-21 플랫폼 연계 개발이 진전되면 한편대인 4대의 전투기에서 다중 탑재 운용으로 전술적 관점에서 목표 처리량이 기존 대비 수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따로 달지 않기 때문에 공격 목표는 전투기가 탑재한 미사일 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는 공격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실전 효용성이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램제트 엔진 채택이나 고속 채공, 초음속 성능 검증은 열 제어 같은 문제 때문에 반복 시험이 필요하고 각 엔진 구동부별로 수십에서 수백 회의 내구성 시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SASM처럼 고속 비행을 목표로 한 계열은 마하 3에서 5 영역에서의 유도 신뢰성 검증이 필수이며 이 검증 단계에서 실패율을 1% 미만으로 낮춰야 실전 배치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번 한국이 공개한 LMSM, LMCM, SASM은 하지만 영리하고 치명적인 한국형 차세대 미사일의 면모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AI가 목표를 골라주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한 번에 전력을 무너뜨리는 기술력. 이것은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무기가 곧 전술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6월 7일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항해금지구역 설정 공고가 발표되면서 6월 11일 전후로 실제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시험 공역이 설정되어 극초음속 기술과 관련된 비행 궤적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을 유지하면서 적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탄도 궤적이 아니라 여러 단계 추진체를 사용해 낮은 고도로 변칙 기동을 하거나 초고대에서 활공 형태로 내려 꽂히면서 사거리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같은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통해 이미 중장거리 타격 수단을 확보했고 지하 관통탄도 운용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극초음속 기술까지 더해지면 전시 상대의 지휘부와 핵심 자산을 초반부터 빠르게 무력화할 수 있는 다층 공격 능력이 완성됩니다. 이번 시험은 공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까지 확장된다고 알려졌는데 이것은 장거리 탄도와 마하 5 이상 비행을 전제로 세운 비행 루트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엔진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세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먼 비행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안전을 확보해야 해서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도 크고 중국이나 일본 정찰 자산이 시험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상황이므로 넓은 구역을 폐쇄한 채 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월 말에 이미 유사 구역을 설정해 발사 테스트를 수행했던 전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개선된 비행체를 투입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이 극초음속 비행체인 하이코어 시제품에 가깝다고 예측합니다. 하이코어는 초기 추진 단계에서 고체 로켓 부스터로 속도를 올리고 램제트, 스크램제트로 전환해 마 5 이상의 극초음속 영역으로 진입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동체가 엄청난 열과 충격을 견뎌야 하는데 이 과정을 위해 연구진이 일찌감치고 온 내열재와 복합 재질의 두께 배합 등을 극비리에 테스트해왔다는 비화도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어느 시점에는 국내 대학 연구소와 산학 협력을 위장한 형태로 특정 합금 소재 열 처리 데이터를 교환한 사실이 내부적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로 불리는 극초음속 활공체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현재 중국의 둥펑 17도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는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 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만으로는 극초음속 방어 체계를 돌파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레이더망과 지대공 미사일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해 서해 및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극초음속 무기의 파괴력은 강력한 파괴력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속도에서 나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라면 탄두 중량이 비교적 작아도 운동 에너지만으로 항공모함급 대형 함정을 치명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단일 탄두로 적항모 전투단을 한순간에 무력화한다면 과거처럼 핵이나 탄도미사일의 억지력이 아니더라도 국가안보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이 효율적인 이유는 작전 시간 단축과 함께 적의 대응 시간을 아예 빼앗아 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지상형 이동식 발사대와 해군 함정,
심지어 잠수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 중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잠수함 발사형으로 전환된다면 적 입장에서는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반응 속도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동북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 진입 시 한국 해군이 잠수함으로 극초음속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주변국이 고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한 억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과거 소련의 P-70 모스키트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서방 해군에 공포를 주었듯이 극초음속 무기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위협성을 보여줍니다. 마하에서 7대로 비행하며 종말 단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칙 기동을 수행하면 사실상 요격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영역을 빠르게 따라잡는 이유 중 하나는 고도화된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 능력을 응용해 극초음속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 센서와 통신 모듈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025년 전후로는 극초음속 시제기를 완성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연 측이 단연간 분산 개발해온 엔진 모듈과 복합 제동체 기술을 올해 안에 통합 검증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만약 이번 발사에서 엔진이 마하에서 6구간에서 안정적인 연소를 지속하고 유도 제어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본격적인 전력화가 2030년 전후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번 시험 일정을 전후로 중국의 정찰함이나 일본 해상 초계기 등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국이 내놓는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해 그만큼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동북아 역학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중 관계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술 우위를 놓고 벌어지는 미묘한 신경전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을 정량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응 시간 단축입니다.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무기는 500km 내 표적에 도달하는데 대략 5분 내외가 걸립니다. 기존의 아음속 또는 초음속 미사일이 20분에서 수십 분 걸리던 것에 비하면 최소 4배 이상 빠르게 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요격 확률 하락입니다. 적 레이더가 탐지한 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도 극초음속 비행체가 변칙 기동한다면 보통 3분 이내에 표적에 도달하기 때문에 방어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타격 오차 감소 효과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종말 유도까지 수정할 수 있어 탄두가 표적을 벗어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미국의 X-51A 시험에서 일정 구간의 유도 오차를 15m 이하로 유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 정도 오차면 지휘시설 같은 고가치 표적을 충분히 정밀 타격 가능합니다. 한국이 유사 수준으로 기술력을 갖추면 전시의 적 주요 시설을 점정타로 무력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심리적 영향력 강화입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유만으로 주변 함대나 기지에 엄청난 압박감을 가합니다. 이는 냉전 시대 소련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강조했던 방식과 유사하지만 극초음속은 그 효과가 훨씬 극적입니다. 따라서 주변국이 한국을 대할 때 외교안보 협상에서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고 이는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 안보 구도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막대하고 엔진 내열 소재 유도 장치 등 많은 기술적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국가연이 따로 확보한 해외 부품 중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소재 기업을 총동원해 급히 대체재를 생산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개발이 쉽지 않지만 한번 완성하면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극초음속 분야를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발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를 두고 현무6 아니면 새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냐라는 논쟁도 있는데 전반적 분석은 극초음속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이미 현무5와 같은 대형 모델로 ICBM급 사거리를 달성했다는 얘기도 나올 만큼 성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굳이 같은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방어망을 뚫는 극초음속 기술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전략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극초음속 무기는 미래전에서 핵무기처럼 사용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도 극초음속 무기로 제한적이면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화로 2022년 하반기에
국가연 일부 연구진이 호주 사막지대를 방문해 장거리 로켓 모터 실험을 진행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호주의 넓은 사막 훈련장이 무기 시험에 최적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일이 실제 이뤄진 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방문에서 얻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이번 서해 발사에 적용할 추진체 설계를 큰 폭으로 개선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 시험장을 병행 운영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궤적과 환경에서 극초음속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3년 내에 엔진 동체 통합 기술이 완성된다면 2030년 전후로 한국군이 극초음속 전력을 본격 배치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핵과 달리 실제 사용 문턱이 비교적 낮아 전략적 억제력과 국지전 상황에서의 실질적 응징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한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진행할 때 한층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한국은 원하는 외교 안보적 이익을 좀 더 주도적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연구개발의 땀과 노력으로 마하-10을 넘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눈앞에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HAGM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길이 4.1m, 직경 0.6m, 220kg급 탄두를 장착하며 마하5에서 10의 속도와 500에서 1000km의 사거리를 제시하는 무기체계로 소개됐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작전적 의미가 큽니다. 현대전에서 마하5 이상이면 전통적 요격체계가 반응하고 정밀유도 루프를 완성하기 전에 표적에 도달할 수 있어 시간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는 이 공개를 놓고 한국이 극초음속 타격 무기를 개발하는 소수의 국가 클럽에 합류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KF-21 보라매와의 연동 설계는 플랫폼 무기 통합을 통한 전력 배치의 유연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단순 기술 한 건의 공개를 넘어 한국 방산의 전략적 위상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이 됩니다. HAGM의 재원 하나하나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 전투 개념이 실제 힘으로 구현된 결과입니다. 길이 4.1m, 직경 0.6m의 몸체에 220kg급 탄두를 얹고 마하5에서 10의 속도를 내며 500에서 1000km를 날아가는 이 무기는 표면적으로는 재원이지만 속속들이 전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20kg급 탄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지하갱도 같은 견고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중량대이고, 500에서 1000km의 사거리는 KF-21을 위험지역 깊숙이 들여보내지 않으면서도 먼 거리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해 조종사와 플랫폼의 리스크를 낮춰줍니다. 이 조합은 속도로 적의 대응 시간을 쥐어짜고 거리가 우리 편이 되는 전술을 만들어냅니다. 강화 벙커나 지휘 통제 시설, 이동식 발사대 같은 핵심 표적을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 쪽으로 몰아넣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가 위협인 이유는 단순히 빠르기 때문만 아니라 변칙 기동과 저고도 침투를 섞어 감시, 추적, 교전의 전체 사이클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사체 자체의 성능만으로는 완전한 해법이 되지 않고 대기권 안에서의 공기역학 제어와 여러 센서를 합쳐 쓰는 정교한 최종 유도 기술, 궤적과 글라이드 기동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투 체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함께해야 합니다.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발사체 성능은 이미 수준급에 올랐지만 실전 운용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 체계와 최종 유도 신뢰성입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HAGM을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길은 그야말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천 번의 실패, 수만 번의 계산, 그리고 몇 년씩 반복된 실험실의 뜨거운 밤이 있었죠. 이 미사일은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온 나라의 기술이 달려든 결과물입니다. 마하-10 사거리 1000km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5번째로 극초음속 무기를 현실화할 수 있었던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HAGM은 길이 4.1m, 직경 0.6m, 그리고 220kg의 탄두를 품고 있습니다. 이 작은 몸체 안에 들어간 기술의 밀도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마하5에서 10의 속도로 날아가는 순간 표면 온도는 섭씨 2000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 정도면 철은 녹고 센서는 마비되고 회로는 타버리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바로 탄소복합재에 초내열 합금 능동냉각 구조를 결합한 새로운 설계 덕분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를 단숨에 따라잡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개발비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정밀 타격 무기인 천룡 미사일의 경우 개발비 3,100억 원, 양산비 5천억 원으로 총 8,100억 원 규모였습니다. HAGM은 이보다 복잡한 추진 체계와 방열을 위한 소재 공학, 또 마하-10을 날아가기 위한 더 정밀한 유도 시스템을 포함하므로 실제 투입 예산은 조 단위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추정됩니다. 개발 과정에는 200여 개 이상의 국내 방산기업이 참여했고 엔진, 전자, 유도, 소재 분야의 민간 연구진이 함께 뛰었습니다. 단순한 국방 연구가 아니라 국가 산업이 총동원된 과학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은 최종 유도 신뢰성이었습니다. 마하-10의 속도로 움직이는 미사일은
단 0.1도의 각도 오차로도 수백 미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진은 INS과 TRN, 영상 유도를 융합한 복합 항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센서 보정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오차를 스스로 계산하고 수정하는 AI 기반 항법 로직이 들어간 겁니다. 이 기술은 2023년 기준으로도 세계에서 완전 구현에 성공한 나라가 3곳뿐입니다. 시험 횟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속 풍동 시험 300회, 분리점화 시험 150회, 캡슐화 열충격 시험 500회를 넘겼고 실사격 단계에서는 초도 시험에서 추진체 분리 실패가 있었지만 이후 연소 특성 재설계와 구조 보강을 거쳐 성공률을 99%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탄두 내열성 시험은 섭씨 1700도 환경에서 수백 차례 반복되었고 전자장치의 내열과 진동 내구 시험은 실제 전투기의 고도와 속도 프로파일을 그대로 복제한 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KF-21과의 통합 과정은 단순히 미사일을 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의 전력 시스템, 항법 장치, 데이터 버스, 공기역학적 안정성까지 전면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HAGM을 장착할 때 KF-21의 기체 균형이 바뀌고 공력 저항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 결과 개발진은 KF-21의 내부 전원과 데이터 링크 구조를 확장해 전술 데이터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조종사는 발사 후에도 미사일의 궤적을 모니터링하며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노력은 이제 외국의 극초음속 무기들과 직접 비교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의 킨잘은 사거리 2000km, 속도 마 10, 탄두 중량 약 480kg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대지 타격용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킨잘은 정확도가 10m 내외로 평가되며 러시아군의 실제 전장 운용에서는 GPS 의존도가 높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HAGM은 복합항법 융합을 통해 GPS가 끊겨도 자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실전 대응력이 높습니다. 중국의 DF-17은 2000km급 사거리와 마하웨서 10의 활공체인 DFZF를 장착했지만 대형 로켓 발사 기반이라 기동성이 떨어지고 전술적 즉응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비해 HAGM은 KF-21 전투기에서 공중 발사되기 때문에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필요가 없고 발사 후 생존 성면에서 훨씬 우수합니다. 또 미국의 LRHW인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는 사거리 2700km 이상 속도 마하 8 수준으로 개발 중이지만 개발 예산만 5조 원이 넘고 아직 실전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더 짧은 시간, 더 적은 예산으로 HAGM을 개발하고 있고 소형화, 경량화뿐만 아니라 전투기 탑재형이라는 세계적 희귀 포지션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HAGM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시간을 압축하고 공간을 지배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 미사일을 통해 전투기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도 1000km 떨어진 핵심 표적을 수분 만에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거리의 안전이자 속도의 억제력입니다. 여기서 진짜 감동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이끈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기술자들이 새벽까지 시험장을 지키며 데이터를 분석했고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다음엔 반드시 된다는 신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위에 지금의 HAGM이 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16일 스텔스의 초음속 미사일 영상입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운 비화를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철룡 ALCM을 설계하던 초기 단계에서 개발진은 미국의 정밀 부품 수출 제한이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밀항법 장치와 관성 유도 장치 등 핵심 모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은 독일 타우러스 측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국내 전자업체들의 반도체 센서 기술을 조합해 완전히 국산화된 대체 유닛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상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셈이었습니다.
이 숨겨진 비화 덕분에 천룡 ALCM은 미국의 예민한 수출 제한을 우회하면서도 오히려 독자적 기술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천룡에 새롭게 올라온 최신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이 드디어 천룡 ALCM과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함께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KF-21 보라매가 주력 플랫폼이 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개발과 시험 비행 단계에 있는 KF-21 대신 FA-52 테스트 플랫폼 역할을 맡으면서 이런 놀라운 조합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FA-52 가성비 최고라는 이미지에 더해 이제 스텔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까지 다룰 수 있는 극강의 다목적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전투기는 명칭 그대로 저렴하고 가벼운 전투기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번 업그레이드로 인해 FA-50은 경전투기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FA-50의 새로운 무장체계 탑재로 수출 대박 신화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 역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가 독창적이면서도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벨기에 군사 매체가 KF-21에서만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던 천룡 ALCM이 FA-50에도 탑재된다면 세계 시장에 엄청난 반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자국산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의 호환성을 극적으로 높임으로써 방산 수출 시장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FA-50은 원래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한 공격기 경전투기 파생형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장을 위주로 운용한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용으로는 다소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쓰기에는 무난한 전투기로 평가받았었는데요. 그런데 KF-21을 대신하여 초음속 미사일 시험 플랫폼으로도 활용되고 개량을 거듭하면서 생각보다 더 견고한 외부 하드포인트, 내구성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탑재 중량에 맞춰 천룡 ALCM의 연료량을 조정하는 기술적 해법을 적용해 굳이 미사일 자체를 대폭 축소하지 않고도 사거리를 350km 안팎으로 구현해 낸 것입니다. 이로써 FA-50은 속도와 스텔스 특성을 고루 조합해 방어 측 입장에서 동시에 두 가지 위협을 감지 대응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점 외초음속 미사일이 접근할 때 이에 대응하는 순간 스텔스 형상의 천룡 ALCM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천룡 ALCM을 잡으려다 보면 초음속 미사일을 격추 타이밍에 놓칠 수 있다는 점이 대공방어의 악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원래 천룡 ALCM은 퇴역이 임박했던 F4 팬텀을 활용해 공중 분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팬텀의 노후화로 인해 더 이상 무리한 시험 비행을 반복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KF-21마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택된 플랫폼이 바로 FA-50입니다.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역시 비슷한 이유로 FA-50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완성되어야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한데 그 시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임시방편이라 치부하기엔 그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훌륭합니다. 오히려 FA-50이 이 정도 하드포인트와 이 정도 비행 성능 그리고 플랫폼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구나를 증명해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FA-52 초음속 미사일과 천룡 ALCM을 모두 시험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KF-21에도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플랫폼이 경전투기 수준임에도 장거리 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향후 KF-21 개발 과정에서 무장 통합 기술을 한층 수월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후 KF-21이 정상 배치되고 FA-50의 블록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공군은 중경 전투기를 아우르는 통합 무장 운용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인데 통상 경전투기와 중형 전투기는 운용 무장의 차이가 커서 별도 인프라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번 개발한 무장을 여러 플랫폼에 공유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유지비와 확장성을 동시에 잡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수출 시장을 노리는 측면에서도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동남아 중동 등 공군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들이 FA-50을 사면 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나? 라는 궁금증을 내비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무기 체계는 미국 이외에는 없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에게 이제 한국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력과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이런 논리가 통한다면 FA-50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폭발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내 다른 장거리 공대지 무기 체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장거리 타격 자산으로는 타우러스 K EPD-350K가 대표적입니다. 사거리 약 500km로 관통 탄두를 갖추어 대심도 지휘 시설 타격이 가능한 이 미사일은 독일제지만 국내 생산 라인에서 상당수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슬래미알도 도입되어 있는데 사거리 270km가량으로 주로 해상지상 정밀 타격 용도로 운용됩니다. 반면 천룡 ALCM은 이 두 무기 체계의 장점을 일부 합쳐놓은 느낌입니다. 국산화율이 매우 높으면서도 타우러스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과 관통 능력을 갖추었고 슬래미알에 비해 더 긴 사거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FA-50에서 운용할 때는 연료를 줄인 버전을 사용하므로 약 350km 안팎의 사거리지만 KF-21에 탑재되면 500km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국산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역시 스텔스는 아니지만 최대 마 2.5의 속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적 방공망에 극심한 부담을 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해상 표적은 빠른 속도로 기동하는 목표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사일의 비행 속도가 빠를수록 피격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스텔스 순항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의 조합은 적에게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위협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는 치명적인 조합이 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전술적 시너지는 FA-50을 사려고 고민 중인 국가들에게 강한 어필 포인트가 됩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FA-50과 이 미사일들을 패키지로 도입한다면 중국 해군의 접근을 억제하는 A2AD 전략을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KF-21과 함께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전투기는 FA-50으로 하고 4.5세대 제공권은 KF-21이라는 이중 라인업은 중소규모 공군을 운영하는 국가에게 강력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미국 유럽산 전투기를 섞어서 도입하려면 정비창 같은 인프라가 각각 달라 유지비가 커지지만 한국산 전투기를 한 세트로 들여오면 공통 인프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강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개념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FA-52 스텔스 무인기나 무인 에스코트기를 대동해 적의 대공망을 혼란에 빠뜨린 후 초음속 미사일 전용 ALCM을 섞어 발사한다면 적 방공체계 입장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가 재민교란을 수행하는 와중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순항 미사일이 적어도 침투를 하고 동시에 초음속 미사일이 고고돼서 마 2.5로 돌진해온다면 적들은 혼비백산할 것이 불을 보듯 당연합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에는 기술적 전제 조건이 많습니다. 무인기와 유인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공유해야 하고 서로 표적 데이터를 연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방위산업계는 이미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인 KINX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개념을 연구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FA-50 이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현하는 경전투기로 거듭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이런 확장성을 가진 FA-50을 대량 도입한다면 매우 찝찝한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인공섬 건설, 함정 배치 등으로 지속적인 무력 시위를 해왔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FA-50과 KF-21 패키지를 들여와 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갖추게 된다면 적어도 해상작전에서 예전처럼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가성비 높은 무기를 빠르게 조달하고 정비 인프라 역시 덩달아 갖춰지고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되는 그림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말뜻은 중국으로서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는 동시에 한국 방산기업에게는 어마어마한 수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두 플랫폼의 콤비가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한국제 전투기를 사면 이런 무기까지도 운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방어 비용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해상지상 표적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싶은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실제 운용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무장 통합과 사거리 최적화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KF-21이 실전에 투입된 뒤 FA-50과 어떤 역할 분담을 하게 될지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만으로도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값비싸고 빠른, 그러나 강력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전투기 시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믿었던 혈맹 미국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자랑스러운 FA-50 경전투기가 핵심 무장인 암람 미사일 통합 문제로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대한민국 전투기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치졸한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형님 나라라 믿었던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 이기주의 앞에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견제가 오히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을 세계 최강으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은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유력 군사 매체 비르투알라 폴스카는 한국산 경전투기 도입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납품이 시작되어야 할 폴란드형 기체의 인도 시점이 3년 뒤로 밀려난 원인이 바로 미국에 있다는 폭로입니다. 국내 언론 역시 제작사 최고 경영자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 지연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이나 미국 정부의 핵심 부품 수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정이 지연되는 표면적 이유는 핑계 좋은 행정 절차의 문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방산업체 보잉과 미공군의 절박한 경제적 위기가 또아리를 트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하고도 이빨에 해당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달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표적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동맹국 지원을 명분으로 무장 통합을 허가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한민국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자 태도를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한국산 무기가 자신들의 안방을 위협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방산시장은 철저하게 거대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냉혹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해외 매체의 지적처럼 끈끈한 우방국이랄지라도 돈 앞에서는 결코 자비가 없습니다. 미국이처럼 노골적으로 목리를 부리는 진짜 이유는 자국 기업이 개발 중인 내도크 훈련기 사업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회계감사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조사는 부품 공급망 붕괴와 각종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이미 약 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고정가 계약에 덫에 걸려 개발이 지연될수록 손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명적인 구조입니다. 만약 다른 국가의 기업이었다면 벌써 사업이 파기되고도 남았을 엄청난 재앙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공군 입장에서 굴지의 항공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존재이기에 절대 무너지게 내버려둘 수 없는 거대한 성역 그 자체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막대한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공군 납품 물량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까지 강제로 열어주어야만 하는 옹색한 처짐이라.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체는 눈의 가시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훈련기 태생인 미국 기체를 억지로 무장형으로 개량하려 해도 성능면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경쟁 기체의 핵심 무장 장착을 고의로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교활한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맹의 가면 뒤에 숨겨진 패권국의 끔찍한 자본주의적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견제는 오히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진화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훌륭한 비행 플랫폼을 보유하고도 마음대로 무장을 다지 못해 오랜 시간 서러움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해외 무기를 전투기에 연동하는 과정은 보통 3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고난도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독자 개발한 보람의 사업을 통해 이 거대한 진입장벽을 단 1년 만에 박살 내버렸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이 기적 같은 성과의 핵심은 바로 전투기 두뇌에 해당하는 미션 컴퓨터의 소스 코드를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방산업체가 개발한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통합 과정은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압도적인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발당 가격이 약 26억 원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미국제 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로켓 엔진을 장착하여 적기가 도망칠 수 없는 해피블룸 구역이 월등히 넓습니다. 미국이 자국산 무장 통합을 거부하자 우리는 즉각 유럽으로 눈을 돌려 최신형 국산 전투기에 이를 선제적으로 연동해버리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미사일 제조사로부터 핵심 데이터만 제공받고 가장 까다로운 내부 소프트웨어 코딩을 우리 기술진이 직접 해결하는 놀라운 역량을 과시한 것입니다. 무장 컴퓨터와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매끄럽게
함께 연결하는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단 몇 개의 항공선진국만이 보유한 최고급 기밀 정보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폴란드의 무장지연 사태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완벽한 판도 체인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 무기를 내주지 않는다면 유럽의 주력 미사일을 직접 통합하는 방향으로 방향키를 꺾을 수 있습니다. 수입국 입장에서는 콧대 높은 미국의 횡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무장연동에 따른 막대한 개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 완벽한 상생구조가 완성됩니다. 심지어 동유럽 국가가 초기 통합 비용을 지불할 경우 향후 다른 국가가 기체를 도입할 때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챙길 수 있는 수익 모델까지 창출됩니다. 무기를 팔아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진정한 방산경제학의 정수라 평가받습니다. 객관적인 성능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견제가 얼마나 뼈저린 초조함에서 비롯되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미국의 훈련기는 숱한 결함으로 인해 아직도 저율 초기 양산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전투기는 전 세계 무대에서 수십만 시간의 무사고 비행을 기록하며 실전 검증을 완벽히 마쳤습니다. 우리 공군의 실제 운용 데이터에 따르면 국산 기체로 훈련을 마친 조종사가 상위 기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행 시간은 단 11시간에 불과합니다. 조종사 양성에 투입되는 막대한 열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곧바로 강력한 전술기로 투입될 수 있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국산 기체에 유럽제 최신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장착된다면 이는 유럽 하늘의 세력 균형을 뒤흔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될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운용 중인 구식 기체들과 비교할 때 도입 및 유지 비용은 절반 수준이면서 타격 능력은 동급 이상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국의 얄팍한 국익을 위해 동맹국의 안보를 볼모로 잡았던 미국의 오판이 오히려 현지 방산 시장 전체를 대한민국과 유럽 기업의 연합전선으로 넘겨주는 처참한 자충수가 된 격입니다. 현대시대 전쟁과 방위산업은 결국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지배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자가 승리하는 지독한 경제 게임입니다. 패권국은 자국 기업의 조단위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억지를 부렸지만 오히려 이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무기 체계가 가진 끔찍한 불확실성만을 각인시키는 최악의 자해 행위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납기일준수라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무기로 해외 시장에서 조 단위가 넘는 막대한 선수금을 현금으로 쓸어 담으며 글로벌 자본을 폭발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상머리가 아닌 치열한 산업 현장에서 피땀 흘려 기술을 축적해온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진정한 이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안보 질서와 무역 구조가 송두리째 재편되는 거대한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외부의 거센 견제와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기술 혁신과 치밀한 셈법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우리만의 위대한 길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심장인 엔진부터 적의 심통을 끊어놓을 최첨단 무장까지 완벽하게 우리 손으로 빚어낸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 선명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콧대 높던 해외 유력의 신들이 앞다투어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분석하고 경외심을 표출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방산의 변방이 아닌 글로벌 무기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당당히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년 1월 2일 KF-21 블록2가 괴물인 이유 영상입니다. 2026년 새해 첫날부터 해외 항공방산 지면이 한국을 놓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표 한 줄이 아니라 생산 일정과 수출 제약을 동시에 꿰뚫는 설계가 이미 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개발과 시험을 병행하면서도 양산 인도를 예정대로 맞추는 흐름을 짚었고 지금 이 타이밍이 한국 항공산업의 신뢰를 숫자로 바꾸는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동시에 라우터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와 조정 과정을 보도하며 그럼에도 사업이 궤도를 지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협력의 잡음이 아니라 한국이 공군 전력화와 수출용 확장성을 한 기체 안에 묶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외신을 매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KF-21의 진짜 무서운 지점은 속도나 외형이 아니라 일정이 무기가 되는 구조입니다. 전투기 시장은 성능보다 납기에서 무너지는 계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에비에이션 위크가 반복해서 붙드는 키워드가 개발 리스크 관리입니다. KF-21은 시험평가가 끝난 다음에 생산을 여는 전통 코스가 아니라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술로 초기 물량 생산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방식은 실패하면 치명적이지만 성공하면 한 나라의 항공산업 신뢰도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양산형 인도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흐름을 별도로 짚었고, 이 대목이 수출 협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 무섭게 만드는 건 정치 변수까지 일정 안에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라우터가 보도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조정 이슈는 사업을 흔드는 외부 충격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보면 한국이 핵심 일정과 성능 목표를 한국 주도로 다시 정렬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라우터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6천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제안과 조정 흐름을 전했고, 이 과정이 길어졌음에도 사업이 계속 전진한다는 점이 시장에 남는 메시지입니다. 공동개발이 흔들릴 때 보통은 납기와 성능이 같이 흔들리는데, KF-21은 반대로 한국의 핵심 전력화 타임라인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국내 보도를 맞춰보면 이 일정이 왜 현실감 있게 들리냐가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6월 KF-21 1차 양산 20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약 2조 3,9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체 한 대로 환산하면 약 1,195억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같은 급 전투기 조달에서 무장 통합과 레이더 개발을 고려하면 가격 구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끝이 아니라 초기 전력화 묶음으로 40대가 2026년부터 순차 전력화되는 계획이 국내 기사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식 현실감이 터지는 포인트는 블록 개념입니다. 블록 1이 공대공 중심으로 전력화를 먼저 찍고, 블록 2에서 공대지와 공대함을 본격 확장합니다. 이 접근이 왜 먹히냐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완전한 5세대를 충분한 수량으로 굴릴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빈틈을 4점대 세대가 메우는데, 문제는 많은 나라가 그 전환에 10년을 씁니다. 반대로 KF-21은 블록2 공대지 능력 확보를 기존 계획보다 18개월 이상 앞당기는 쪽으로 정부 계획이 조정됐다고 제인스가 전했습니다. 일정이 빨라진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무장 통합 시험을 단계적으로 쪼개서 먼저 되는 것부터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KF-21 블록2를 이야기할 때 진짜로 숨이 막히는 지점은 공대지 무장이 추가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이 수출 시장에서 바로 돈이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데 있습니다. 공군이 원하는 전력화와 해외 고객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같은 레일 위에서 굴러갑니다. 그 핵심이 개방형 임무체계와 소프트웨어 중심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블록1 기체가 하드웨어를 갈아엎지 않고도 블록2 수준으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겉으로는 편한 기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비체계와 교육 비용까지 같이 줄이는 설계입니다. 전투기 도입국 입장에서는 기체를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 운용에서 새어나가는데, 한국은 그 구멍을 처음부터 막아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은 생존성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스텔스라고 말할 때 기체 외형만 떠올리는데, 블록2 이후의 KF-21은 무장을 어디에 매다는지 자체가 생존성의 일부가 됩니다. 더워조는 KF-21의 더 스텔스한 발전형 개념에서 내부 무장창이 핵심 구분점이라고 짚었고, 이 변화가 레이더 반사 신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상상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지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외부 장착에서 내부 수납으로 넘어가는 순간 같은 폭탄을 들고 가도 상대가 보는 레이더 화면이 달라집니다. 그게 공대지 확장과 결합되면 상대방 공망 바깥에서 때리고 빠지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더 무서운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정면 충돌이 아니라 보완 관계로 설계를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내부 수납이 가능한 구성이면 미국산 계열 무장과의 호환성 논리도 더 강해집니다. 결국 수출 협상 테이블에서 구매국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도 미래 옵션을 닫지 않는 기체입니다. 블록2는 그 요구를 정면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가격 구조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국내 보도 기준으로 2025년 6월 추가 20대 계약이 2조 3,9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당 환산하면 약 1,195억 수준입니다. 이 가격대는 같은 급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한 5세대가 아닌데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국이 계산하는 건
기체값이 아니라 완편 전력의 총비용입니다. 무장 통합 속도와 후속 군수 지원과 업그레이드 비용이 합쳐지면 총비용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KF-21이 강해지는 지점은 대당 가격표가 아니라 납기와 통합의 속도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한국이 KF-21 초기 40대 물량을 확정했고 2026년 말에 실전 투입으로 간다고 정리하면서 무장 조달과 개발을 병행하는 계획을 함께 전했습니다. 시장은 이 문장을 그냥 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확정 발주를 걸고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블록2의 공대지 확장이 들어오면 전투기 도입국이 겪는 전력화 공백이 줄어듭니다. 이게 실제로 전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공격 임무를 맡길 수 있는 플랫폼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기존 주력기의 피로도가 내려갑니다. 조종사와 정비사의 소모가 줄면 전시 지속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지속 능력은 요즘 수출국들이 가장 집요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장 전쟁이 없어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한방은 국산 무장 자립화의 속도입니다. 외산 공대공 미사일은 단기간에 전력화에 유리하지만 수출 순간마다 라이선스와 승인이라는 문턱이 남습니다. 한국이 그 문턱을 없애려면 공대공을 스스로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말 방산당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을 공식화했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359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참여 기업으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 숫자는 미사일 한 발을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KF-21이라는 플랫폼을 수출 가능한 형태로 완성하겠다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공대지에서 더 극적으로 터집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KGGB의 100km급 활공과 철룡의 장거리 스탠드오프 개념은 한국이 공대지에서 먼저 돈이 되는 구간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신호입니다. 적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시대가 아니라 밖에서 안전하게 때리고 빠지는 시대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미사일만이 아니라 항전 장비와 임무 컴퓨터의 계산 능력입니다. 블록2의 공대지 통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장은 창고에 쌓아두는 철덩이가 아니라 기체 소프트웨어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파일럿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시험은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행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야 전투기가 됩니다. 고속과 저속 영역에서 안정성을 뽑아내고 고하중 조건에서 기체와 조종사의 한계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개발 문화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더 빨리 양산하면서도 더 촘촘하게 시험 데이터를 쌓는 방식은 누구나 말로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내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KF-21 블록2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투기를 팔 수 있는 나라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개방형 체계로 생존성과 확장성을 묻고 확정 발주와 전력화 일정으로 신뢰를 찍고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 4,359억 원을 걸어 수출 통제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갑니다. 전쟁이 가까운 국가일수록 완벽한 종합 세트보다 먼저 쓸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한국은 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약점은 뭘까요? 성능이 아니라 수출 통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이 롤스로이스를 전투기 엔진 파트너로 밀어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미국 엔진과 수출 규제가 한국의 수출에 부담이 된다는 시장 인식을 같이 짚었습니다. 이건 KF-21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KF-21이 강해질수록 부품 한줄이 협상력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내부에서 엔진 국산화 로드맵이 단순한 기술 자존심을 넘어 수출 패스포트로 의미가 커집니다. 국내 보도에서도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약 3조 3천억 규모로 차세대 항공엔진 개발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왔고 목표는 추력과 연비를 KF-21급보다 10% 이상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순간부터 KF-21은 기체가 아니라 생태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론의 결론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KF-21 블록2는 전투기 스펙 경쟁이 아니라 일정과 통제와 업그레이드 구조의 경쟁으로 판을 옮기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산다는 건 기체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 동안의 옵션을 사는 일입니다. 지금 외신이 한국을 붙드는 이유는 그 옵션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줄고 옵션이 늘며 운용 비용이 내려가는 패키지가 됩니다. 이게 동급 경쟁기 대비 한국의 우월성입니다. 라팔과 타이푼이 성능표에서
강한 영역이 있어도 업그레이드와 통합 속도에서 시간을 잃을 때 계약은 다른 데로 갑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블록2는 그 기술이 괴물처럼 빠르게 진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구간입니다.